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스스로 눈을 버려야 했던 한 남자. 2054년 워싱턴, 이곳에 당신이 숨을 곳은 단 한 뼘도 없습니다. 불법 항구 이식 수술 직후 앤더튼은 차가운 얼음물이 가득 찬 욕조 속에 몸을 숨겨요. 아직 봉합조차 채 끝나지 않은 눈 위로 쏟아지는 것은 범죄 예방 수사국에 집요한 추격자 스파이더 머신. 당신은 아직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곧 사람을 죽일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도 전에 죄인이 되는 세상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 국가가 여러분이 5분 뒤에 저지를 실수를 미리 알고 체포하러 온다면 어떨까요? 오늘 로드쇼에서 다룰 작품은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와 할리우드의 상징 톰 크루즈가 만난 첫 번째 SF 대작 마이너리티 리포트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히 미래를 그린 액션물이 아니에요. SF의 교과서 필립 K. 딕의 원작을 바탕으로 스필버그가 설계한 가장 차갑고도 뜨거운 심리 스릴러입니다. 로드쇼는 단순한 영화 리뷰를 넘어 시스템이 규정한 운명에 맞서 자신의 눈까지 버려야 했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투를 분석합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이 영화가 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경고인지 그 소름 돋는 이유를 공개할 예정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이 있는 명작 분석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항해에 동참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영화 시작 5분 만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없는 긴장감에 압도당합니다. 2054년 워싱턴 DC의 범죄 예방 수사국 프리크라임 팀장 존 앤더튼이 투명한 스크린 앞에서 특수장갑을 끼고 마에스트로처럼 손을 휘젓고 있죠. 그는 3명의 예언자 프리코그가 쏟아내는 파편화된 미래의 이미지들을 실시간으로 조합합니다. 가위로 종이를 오리듯 시간을 편집하고 범행 장소의 배경에 찍힌 아주 작은 힌트를 포착해내는 이 장면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니에요. 스필버그는 여기서 시각적 정보의 과부하를 의도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보고 있지만 과연 진실을 보고 있는지 의문을 첫 장면부터 심어주는 것이죠. 칼날이 멈추고 살인범이 체포되는 순간 우리는 환호하지만 동시에 소름 끼치는 공포를 느낍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채 발현되기도 전에 시스템이 평범한 시민을 예비 살인마로 규정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스필버그가 설계한 빅브라더의 창백한 그림자죠. 이 영화가 왜 24년이 지난 2026년 오늘 봐도 촌스럽지 않고 현실적일까요? 사실 이 영화는 원래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토탈리콜의 속편으로 기획되었어요. 하지만 스필버그는 이 이야기를 단독 영화로 만들길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필버그는 촬영 전 호텔에 전세계 최고의 미래학자, 건축가, 컴퓨터과학자 15명을 모으고 3일 동안 토론을 벌였죠. 이름하여 싱크탱크 회의죠. 그는 그들에게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50년 뒤의 일상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라고 주문했어요. 그 결과물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멀티터치 스크린, 맞춤형 타겟 광고, 자율주행 자동차입니다. 앤더튼이 갭 매장에 들어갈 때 AI가 홍채를 인식하고 인사하는 장면을 보세요. 신상품 좀 둘러보시죠. 라고 권유하는 장면. 2002년에는 상상력이었지만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검색한 것, 이동 경로를 AI가 분석해 다음 행동을 예측하는 지금 우리는 이미 데이터가 지배하는 알고리즘 독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뿐만이 아니죠. 촬영 감독 야누스 카민스키는 필름에 은입자를 남기는 블리치 바이패스 기법을 극단적으로 사용했어요. 원래 필름 현상 과정에는 은입자를 씻어내는 표백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바로 이 기법의 핵심입니다. 덕분에 영화 전체가 마치 차가운 금속이나 젖은 아스팔트 같은 질감을 내며 미래 도시의 비인간적인 면모를 시각화했어요. 암시장의 지저분하고 습한 분위기가 이 기법 덕분에 더욱 기괴하고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이유죠. 피부의 질감이 마치 마른 종이처럼 창백하게 표현되어 앤더튼의 피폐한 심리 상태를 시각적으로 극대화했어요. 톰 크루즈 또한 이 차가운 톤에 맞춰 본인의 스턴트 본능을 잠시 누르고 아들을 잃은 상실감에 젖은 아버지의 눈빛을 연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려한 기술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존 앤더튼이라는 한 인간의 무너진 내면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화에 몰입하는 진짜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그의 깨진 마음 때문입니다. 그는 프리크라임의 유능한 팀장이지만 정작 자신의 아들 숀이 유괴될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앤더튼이 범죄 예방에 집착하는 이유는 보상심리입니다. 이미 일어난 내 아들의 죽음은 막지 못했지만 타인의 죽음은 내가 미리 막을 수 있다는 강박이죠. 그는 매일 밤 아들과 함께 찍은 홀로그램 영상을 돌려보며 과거에 갇혀 살아요. 그에게 미래 예측 시스템은 일종의 속죄이자 마약 같은 안식처예요. 사실 저도 쌍둥이 형제를 키우는 아빠라서 이 장면이 주는 울림이 예전과는 전혀 다르게 다가왔어요. 결혼 전 이 영화를 봤을 때는 그저 주인공의 안타까운 사연 정도로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이 제 곁에 있는 지금 홀로그램 속 아들의 환영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앤더튼의 모습에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을 지키지 못했다는 아비의 죄책감이 얼마나 깊고 날카로운 것인지 그 지옥 같은 마음이 화면을 뚫고 제 가슴에 와서 박히더군요. 앤더튼이 시스템을 파괴하면서까지 찾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범인의 정체가 아니라
아들을 잃은 자신을 비로소 용서하고 싶은 한 아버지의 간절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이 자신이 살인자가 될 거라고 예언했을 때 앤더튼의 세계는 붕괴합니다. 그는 도망치기 위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생체 정보인 눈을 버립니다. 암시장에서 앙고를 적출해 교체하는 기괴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은 영화의 정점입니다. 과거의 나를 버리고서라도 진실을 찾겠다는 한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이죠. 스필버그는 이 개인의 비극을 시스템의 모순과 결합해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선 깊은 휴먼 드라마를 완성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영화의 핵심 질문이자 반전의 실마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실체입니다. 앤더튼은 시스템 설계자인 하이먼 박사에게서 간혹세 예언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발생하며 그 데이터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아가사의 머릿속에만 남는다는 사실을 듣게 되죠. 앤더튼은 내 사건에도 아가사가 본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 미래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즉, 아가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만 추출해내면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시스템이 틀렸음을 알릴 수 있다고 믿은 것이죠. 하지만 시스템에 기록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언자 셋 모두가 그의 살인을 확신했죠. 하지만 아가사는 앤더튼의 손을 잡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라고 말이죠. 이 영화의 핵심 질문이자 반전의 실마리는 이것입니다. 미래를 알고 있다면 그것을 바꿀 수 있는가? 시스템의 설계자 라마 버제스 국장은 시스템의 완벽함을 위해 소수 의견,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은폐합니다. 3명의 예언자 중 아가사만이 다른 미래를 보았을 때 그는 이를 시스템의 오류로 치부하고 삭제하죠. 이것이 바로 결정론적 세계관에 대한 스필버그의 경고입니다. 시스템은 공이 떨어질 것을 알면 잡을 수 있듯이 살인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철학적으로 인간에게 예측을 들려주는 순간 그 인간은 더 이상 예측된 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알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변수가 되기 때문이죠. 앤더튼은 예언을 인지한 후 스스로 선택합니다. 알고리즘이 당신은 이걸 좋아할 거야 라고 말할 때 아니 나는 다른 걸 선택하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결국 밝혀진 진범은 앤더튼이 아버지처럼 믿었던 국장 라마 버제스였죠. 그는 권력을 위해 예언자들의 어머니를 살해했고 시스템의 허점인 에코 현상을 이용해 자신의 범죄를 시스템 오류인 것처럼 교묘하게 위장한 것이죠. 언젠가 앤더튼이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올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조바심. 버제스 국장은 바로 그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앤더튼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잔인한 덫을 놓습니다. 버제스 국장은 앤더튼의 가슴에 박힌 가장 깊은 가시인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그리움을 잔인하게 이용한 거예요. 평생 아들을 찾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살던 앤더튼 앞에 가짜 범인을 던져준 것이죠. 그래서 앤더튼이 그 살인자를 살인하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예언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무너진 심장을 겨냥한 가장 비열한 조작이었습니다. 버제스 국장은 앤더튼이 스스로 예언된 살인자가 되어 수용소에 갇히도록 완벽한 시나리오를 설계한 것입니다. 결국 버제스 국장이 당긴 방아쇠는 그 자신의 심장뿐만 아니라 그가 신봉했던 오류 없는 시스템의 심장까지 관통했습니다. 결국 예언은 빗나갔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승리한 것입니다. 시스템은 예언자들이 본 찰나의 환영을 절대적인 데이터로 박제했지만 그 시스템을 움직이는 권력자의 뒤틀린 욕망까지는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결국 가장 정교한 감시망보다 무서운 것은 인간의 끝없는 탐욕이며 이를 깨뜨릴 수 있는 유일한 힘 또한 인간의 양심과 자유의지임을 영화는 증명합니다. 사실 범인은 바로 주인공 곁에 있었다는 설정, 이제는 너무나 익숙한 클리셰죠. 평화로운 세상을 꿈꾸던 시장이 사실은 차별과 공포를 설계한 배우였던 주토피아의 배웨더, 혹은 주인공 이단 헌트가 아버지처럼 따랐던 전설적인 요원이었지만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팀 전체를 배신했던 미션 임파서블 1편의 짐 펠프스처럼 말이죠. 심지어 최근의 장르물들은 가장 선해 보이는 인물이 범인이라는 공식을 아예 전제로 깔고 가기도 해요. 이제 관객들은 주인공의 멘토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순수한 조력자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신의 타이밍을 저울질하며 서사의 수수께끼를 풀려는 눈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게 되죠. 반전이 주는 카타르시스가 아니라 반전의 피로감을 먼저 느끼게 되었어요. 하지만 2002년의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보여준 버제스 국장의 배신은 단순한 범인 찾기 게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 영화가 클리셰의 늪을 빠져나와 명작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개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인류 구원의 도구였던 프리크라임 시스템을 가장 정교한 살인 병기로 탈바꿈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화의 엔딩 프리크라임은 폐쇄되고 예언자들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안식을 찾습니다. 24년 전 스필버그가 예견했던 편리함의 대가는 감시와 통제였지만 앤더튼이 증명한 것은 인간의 존엄이었습니다. 2026년 현재 우리는 AI가 수명을 계산하고 성공 가능성을 점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영화 속 워싱턴 DC보다 더 정교한 프리크라임의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앤더튼이 보여주었듯 시스템의 예측이 100%라 할지라도 마지막 1%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을 멈출 수는 없지만 우산을 쓸 수는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톰 크루즈의 그 강렬한 눈빛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알고리즘의 노예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당신만의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써 내려갈 것인가? 오늘 로드쇼가 준비한 이 우산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즐거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명작의 문을 함께 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좋아요, 한 번이 더 깊이 있는 명작 분석을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거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